안녕하세요. 지구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멘틀 대류설 배우고 그 다음에 해양저 확장설까지 배울 건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알프레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라는 걸 배웠어요.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설이 무엇이었냐?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베게너의 가설인데, 이 대륙 이동설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대륙 이동설의 증거 네 가지. 대륙 이동설의 증거 네 가지. 첫 번째는 대서양 양쪽 대륙 해안선의 굴곡이 유사하다.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대서양을 기준으로 아메리카의 동쪽 해안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의 굴곡이 유사하다. 이게 첫 번째 증거.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이 저위도에서 발견되는데 왜 발견되냐? 이렇게 옛날에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는 게 있었는데 판게아 때 이 곤드와나라는 남쪽 대륙이 극지방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빙하가 이런 식으로 분포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했기 때문에 지금 요게 인도랬지. 요거 현재 저위도에 위치한 인도 대륙의 요 부분에서 지금 빙하의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빙하의 흔적이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야. 지질 구조의 연속성은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에 있는 산맥의 지질 구조가 유사하다.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이 부분의 지질 구조가 유사한 이유는 고생대 말 이전, 그러니까 판게아 이전 시절에는 또 대륙이 분리되어 있었어. 분리되어 있던 대륙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요쪽 대륙과 요쪽 대륙이 뭉쳐지면서 나중에 배울 테지만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면은 습곡 산맥을 형성하거든. 이렇게 산맥을 형성하게 되었다.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산맥을 형성한 거야. 그래서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에 있는 산맥의 지질 구조가 유사하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증거. 그 다음 네 번째 증거는 화석 분포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고생대에 서식했던 생물 화석의 분포가 연속적인데 어떻게 연속적이냐? 요 그림에서 고생대 말에 판게아 시절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붙어 있었어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붙어 있었는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고생대 말에 파충류가 있었어. 그 파충류의 이름이 뭐다? 메소사우루스다. 메소사우루스 육상 파충류. 그 다음에가라고 하면 되고, 이 메소사우루스가 이렇게 분포해서 살았는데 고생대 말 이후에 중생대에 걸쳐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요런 모습을 띠게 됐는데,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됐는데, 지금 바로 요 지역이죠. 요 지역에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은 뭐냐? 이건 식물인데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식물이에요. 이 육상 식물의 분포는 지금 선생님 빨간색 선으로 그어놨어요. 이렇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대륙 곤드와나 대륙에 걸쳐서 이렇게 분포를 한 글로소프테리스라는 고생대 육상 식물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화석 분포의 연속성이라는 대륙 이동설의 증거 네 번째입니다. 이 네 가지의 증거를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륙 이동설의 한계라고 해서 이것도 중요하댔지 많이 나와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알프레드 베게너는 증거를 잘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대륙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륙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여 도대체? 이렇게 화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이동설 주장한 다음에 그 홈즈의 멘틀 대류설이라는 거, 멘틀 대류설, 멘틀이 대류하고 있다. 그 당시에도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막 탐사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각 밑에는 멘틀이 존재한다. 멘틀이 존재한다. 멘틀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이 멘틀이 대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홈즈가 주장했습니다. 1929년에 1929년에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 연도는 중요하지 않은데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제 확장설 이 순서는 중요해요. 나중에 뭐 이걸 뭐 올바르게 나열해봐라 이런 것도 나오니까 문제에서. 멘틀 대류설의 홈즈의 멘틀 대류설은 뭐냐? 멘틀이 대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이 열대류한다.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이 열대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멘틀 대류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 멘틀 대류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이 홈즈는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는 그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여가지고 왜 멘틀이 왜 대륙이 왜 이동하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멘틀 대류가 바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설명은 했어. 그럼 한번 들어봐봐.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지각이 갈라지고 갈라진 틈을 따라서 용암이 분출한다. 이 용암이라는 거를 니네가 좀 알아야 되는데 지하 깊은 곳에서는 멘틀 쪽이지. 멘틀 쪽에서는 지각들 혹은 그 딱딱한 그 암석들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녹아요. 그 녹은 거를 뭐라 그래? 마그마라 그래요. 마그마는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게 되면은 그때 용암이라 그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서 뭐 화산가스 빠져나가고 이러한 그 잔여 물질들 그거를 용암이라 그럽니다. 용암이 식으면 다시 암석이 되겠죠. 그거를 화성암이라 그래요. 마그마 기원 화성암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멘틀 대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멘틀 대류의 에너지원, 멘틀이 대류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에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일단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나중에 배울게. 일단 멘틀 속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열대류의 발생 원인이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구 중심부에는 높은 고온 상태예요. 지구 중심부 높은 고온 상태인데 이 지구 중심부의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온도 차이. 지구 중심부의 열에 의해 나타나는 온도 차이. 이 두 가지를 바로 열대류의 발생 원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열대류의 발생 원인을 홈즈가 얘기한 이 열대류의 발생 원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로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야. 그런데 그 당시의 과학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증거가 필요하잖아.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열이 있다는 건 알겠어. 열이 있다는 알겠는데 그 멘틀 대류가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지.
멘틀 대류가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갑자기 열대류의 발생 원인부터 설명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지각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용암이 분출한다. 그래서 새로운 해양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해양 지각과 섬이 생성된다. 새로운 해양이 형성되는 것도 맞고요. 지각이 형성되는 것도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대륙이 있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대륙 그러니까 그 지각 밑에서 그 멘틀이 대류했어요. 멘틀이 대류했는데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잡아당기잖아. 양쪽으로 잡아당기면은 이 대륙이 찌글찌글대면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긴 새로 만들어지는 해양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지. 선생님이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냐면 여기지, 여기. 이렇게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해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섬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 여기죠, 여기 보여요? 여기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횡압력이 작용해. 횡압력은 양쪽으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 그래. 장력. 그럼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장력이겠지. 그 다음에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횡압력이 작용하면서 해구와 산맥이 형성된다. 해구와 산맥이 형성된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의 요쪽 있는 그 지각이 다른 지각 밑으로 들어가게 돼. 들어가면서 바다의 깊고 깊은 구덩이, 이게 바로 해구거든. 바다의 깊고 깊은 구덩이가 해구인데 이 해구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쪽 지각이 이쪽 지각을 밀면서 여기에 있는 이게 참 온라인 수업이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되게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이쪽 지각이 이쪽 지각으로 들어가면서 이쪽 지각을 1번 지각이 2번 지각 밑으로 들어가면서 2번 지각을 밀어 올려요. 밀어 올리면서 산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거는 그 판구조론 배우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만. 멘틀 대류설, 홈즈의 멘틀 대류설은 지각 아래 멘틀이 열대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열대류 발생 원인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다. 두 번째는 지구 중심부의 열에 의해 나타나는 온도 차이다.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지각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용암이 분출한다. 용암이 분출해서 새로운 해양과 혹은 새로운 해양 지각과 섬이 형성되고요. 멘틀 대류 하강부에서는 지각이 멘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횡압력 작용하면서 해구와 산맥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과학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거예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방사선을 띠고 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러한 원소들은 하나의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하면서 열을 발생합니다.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바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입니다. 하나의 원소가 어떠한 원소로 변해가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변해가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거를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자, 좋았어. 그러면은 이 멘틀 대류설의 한계점은 뭐냐? 한계점. 멘틀 대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멘틀 대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없어서
인정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함. 이게 바로 멘트 대류설의 한계점. 그렇다면 의미는 뭐냐? 이 멘트 대류설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이 멘틀 대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은 멘틀이 대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이게 언제 밝혀지냐면은 1950년대 이후 1950년대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멘틀 대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어요. 멘틀 대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면서 판구조론이 정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한계점과 의의. 됐죠? 다 썼죠? 이런 거 써놔요. 자, 좋았어. 1페이지 끝났습니다. 2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해양저 확장설까지 왔습니다. 헤스와 디츠야. 헤스와 디츠의 해양저 확장설. 이건 언제냐면 한 1960년대 초예요. 1960년대 초 해양저 확장설. 자, 여기서 헤스와 이거 너무 지저분하죠? 좀 지워봅시다. 자, 이게 1929년이었고요. 이게 1962년 정도, 이 정도인데 판구조로는 1969년 이 정도, 얼마 안 됐어요. 해양저 확장설, 헤스와 디츠 해양저 확장설은 뭐냐면 이 헤스와 디츠 해양저 확장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전쟁입니다. 전쟁. 2차 세계대전 그때 해저 지형을 탐사하게 됐어. 왜? 잠수함 보내려고. 해저 지형을 알아야지 바다 밑으로 잠수해서 막 이렇게 막 어뢰도 막 폭파시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해저 지형을 탐사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음향즉심법입니다. 음향즉심법. 음파를 이용해서 바다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깊을 측정할 때 측자.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는데 해양 탐사선에서 발사한 음파가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러면서 바다의 수심을 측정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저 지형을 파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지. 음파의 속도를 알아. 그다음에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시간도 알아.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거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속도와 시간을 알기 때문에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속시 알죠? 거속시. 이렇게.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이렇게. 지구과학에서 속도와 속력은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뭐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 봐봐. 되게 쉬워요. 음향측심법. 자, 수심은 d 거리죠. 거리는 봐봐. 음파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측정했죠. 그러면은 거리는 속도 곱하기 거리는 속도 곱하기 거리인데
뭐야?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요. 봐봐. 우리가 측정한 거는 왕복 시간이에요. 우리가 측정한 거는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시간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리보다 2배가 더 걸린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2분의 1 VT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만약에 이런 거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4초였어.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리는 이 4초를 2분의 1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수식으로 다 증명할 필요 없잖아 지금. 왜 2분의 1을 해야 돼요? 갔다 왔으니까. 음파가 반사되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을 구했으니까 여기를 2분의 1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딱 요만큼의 거리가 나온다는 거지. 2분의 1 안 해주면은 이만큼의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2배의 거리가. 그래서 2분의 1 해주는 거고. 그래서 거리는 2분의 1 VT다. 요거 2분의 1 VT.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수심은 뭐에 비례한다? 왕복 시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갔다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심이 길다.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정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t를 설명할 때 음파가 반사되어서 가장 빨리 되돌아오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 왜냐하면은 음파는 이렇게 왕복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빨리 이렇게 해저 바닥면에 딱 찍고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갔다가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갔다가 올 수 있다는 거야. 음파니까 이렇게 갔다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 가장 빨리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기가 바로 그 해저 탐사선에서 딱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곳이 바로 가장 빨리 되돌아오는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래서 헤스와 디츠가 이 해저 지형을 탐사해 보니까 멘틀 대류의 상승부인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요.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해양저가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린 또 해령을 또 알아야겠지. 해령은 바닷속에 있는 산맥이에요. 바다 해자. 그리고 뭐 령은 그 산맥할 때 령자인데 너네 뭐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령자예요. 바다에 있는 산맥을 해령이라 그러는데 해령이 왜 생기냐면은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발산형 경계에서 어떻게 생기냐면 일단 해저 지형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해저 지형은 자 해저 지형은 갈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이 이쁘니까. 해저 지형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륙붕이 있어. 그러니까 육지가 있고요. 육지와 가까운 곳을 그러니까 얕은 바다를 대륙붕이라고 그러고요. 아주 깊게 떨어진 대륙 사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구가 존재할 수도 있으면 해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심해저 평원이 있고요. 아주 조금씩 올라가죠. 여기에 해령이 요렇게 그런 식으로 바다가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봐. 자, 여기가 지금 해령이야. 여기가 왜 해령이냐면 이렇게 연장시켜봐요.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약간 올라와 있지. 이렇게. 약간 올라와 있죠. 이렇게. 여기가 산맥이라고. 여기가 산맥이에요. 산맥. 높은 산이잖아. 지금 엄청 높은 산이에요. 지금.
엄청 높은 산인 거지. 자, 이 산들이 쭉 이어져서 산맥을 만드는데 지금 판과 판이 벌어지는 요 지역, 요 지역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 해령,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 해령, 해령 꼭대기에는 V자형 열곡이 있습니다. V자형 열곡. 그 다음에 여기는 심해저 평원이라고 그러고요. 바다의 깊고 깊은 구덩이는 해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륙 사면이고 여기는 대륙 봉이야. 이렇게 이해돼요? 좀 입체적으로 좀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잠깐만.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림을 내가 너무 못 그리나? 너를 잘 그렸는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이상해졌네. 이게 바다의 그 바다 해양 지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해령은 뭐냐면은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이야. 이건 그러니까 판 구조론을 너네가 1학년 때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지금 수업을 하는 거라서 계속 이렇게 용어가 계속 섞이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판 구조론을 다 배운 다음에 이 앞에 거를 다시 들어봐요.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요. 여기 이 부분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 멘틀 대류의 상승부인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요.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서 해양저가 확장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헤스와 디츠. 그래서 해양저가 확장하고 있다. 알겠죠? 그리고 그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해구, 바다의 깊고 깊은 구덩이, 해령과 해구를 좀 알아놔야 됩니다.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가 또 중요해.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3가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해양지각의 나이야. 해양지각의 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 퇴적물의 두께. 그 다음에 고지자기 분포. 이 3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그 해령을 중심으로, 자, 해령을 다시 그릴게. 자, 이렇게 해령을 중심으로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다고.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가 이렇게 상승부겠지, 멘틀 대류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V자형 열곡이 있고요. 멀어지고 있는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령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나이가 증가합니다. 왜? 여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고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양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해양 퇴적물의 두께는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바다예요. 여기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 밑에 해령이 있는데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와 미생물과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있어. 해양 퇴적물들이 있겠지. 해양 퇴적물들은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시체나 물고기 똥이나 등등등등 미생물 등이나 미생물의 사체나 등등등등 이런 게 가라앉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해양 지각에는 퇴적물이 조금 쌓였겠지. 그런데 자,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진댔잖아. 그러면은 조금 오래된 해양 지각에는 퇴적물이 좀 더 두껍게 쌓여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해양 퇴적물의 두께가 어떻게 쌓이냐? 해령과 가까이는 얇게,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이거 이게 곡선이 돼버리냐? 여긴 얇게 이렇게, 여긴 두꺼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가 좀 중요한데, 이 그래프가 시험이 좀 잘 나오니까 이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그 지각의 나이와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나이와 두께가 둘 다 증가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지자기 분포인데, 고지자기의 줄무늬가 해령과 거의 나란하게 생기는데 해령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고지자기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 고지자기. 고지자기는 뭐냐? 사실 우리가 그게 있어. 지금은 우리가 나침반을 딱 들잖아. 나침반을 딱 들면은 여기가 지금 북극이고 여기 남극인데, 나침반을 딱 들잖아. 그러면은 그 빨간색 N극이 이쪽을 가리키지. 여기 가리키잖아. 맞아요? 파란색 S극 이렇게 가리키잖아. 그러면은 이 나침반 N극이 북쪽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뭐야? 북극이 S극이란 얘기고요. 남극이 N극이란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침반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N극이 S극으로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나침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정상기라 그래요. 정상이다. 현재와 같다. 정상기. 혹은 정자극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정상이 있으면 뭐가 있어? 비정상이 있을 거 아니야. 비정상이 있어요. 그 비정상을 뭐라 그러면 역전기라 그래요. 역전되었다라는 거죠. 자극이 역전되었다. 자극이 뒤바뀌었다. 이거를 역자극기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파란색으로 해볼까? 파란색을 주세요. 아씨, 안 나오네. 자, 그냥 하자.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자, 역전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북극과 남극은 똑같아요. 근데 자, 북극이 지금 뭐야? N극이라고. 남극이 뭐야? S극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침반을 딱 들면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야? 남쪽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야? 이게 역전기야. 이게 근데 대략적으로 한 3, 40만 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좀 바뀌는데, 그 주기가 일정치가 않아요. 바뀌기는 바뀌어. 그런데 주기가 일정치 않다고. 그래서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어. 예측할 수는 없는데, 과거에 일어난 그런 정상기와 역전기는 조사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냐면은, 자, 그 해양지각이 만들어질 때 마그마가 위로 분출을 해서 해양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해양지각이 만들어질 때 마그마가 식어지면서 그 마그마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성을 가진 물질이 있어요. 자성을 가진 물질이 있어요. 뭐 철도 있겠고 여러 가지 등등 있겠지. 자성을 가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자성을 가진 물질들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자극대로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기라면은
자성을 가진 물질이 뭐 정상기라면은 자성을 가진 물질이 이렇게 배치가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역전기라면은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을 했을 때 그 마그마 속에 있던 광물 중에 자성을 가진 광물들이 식어지면서 그 당시에 그 자극의 방향대로 자화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최근에 생긴 암석들은 정상기겠지. 최근에 생긴 암석들은 정상기일 거야.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암석들은 역전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전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또 정상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역전기 이렇게. 이게 뭐를 기준으로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이 암석과 이 암석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이야. 이 암석과 이 암석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요 암석과 요 암석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 이렇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지자기의 줄무늬, 이거를 고지자기라고 그러거든. 옛날 지자기의 줄무늬가 해령과 나란하면서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게 증거지, 증거. 이러한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이렇게. 이 세 가지 해양지 확장설의 증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해양지각의 나이. 두 번째, 해양 퇴적물의 두께. 세 번째, 고지자기 분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판 구조론을 배워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